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 오후, 도시는 마치 무거운 담요를 덮은 듯 고요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누가 오래된 집을 찾을까요? 과연 이 비 오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한성우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강원도의 울창한 산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당당한 그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주름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운전기사는 앞만 보고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오지 마을까지 찾아오는 사장님의 연례 행사에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여기서 멈추게. 한성우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는 비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온 우산을 펼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딸의 생일을 맞아 새로운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 전 5살이던 딸 다연이를 잃어버린 후로 그의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한 사업가의 삶, 다른 하나는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는 상처 입은 아버지의 삶이었죠. 한성우는 흘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산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위치한 집이 오늘의 목적지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곳의 무당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성우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더 컸습니다. 매년 찾아가는 무당마다 찾기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으니까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가운데 한성우는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에는 신내림 받은 영매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문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의 소개로 왔습니다. 상담 예약했던 한성우라고 합니다. 한성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문이 천천히 열리고 마른 체형의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무당의 복장이 아닌 평범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성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날카롭고 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한성우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들어오시죠. 무당은 한성우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집 안은 예상과 달리 깔끔했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암시하는 요소는 한쪽 벽에 걸린 작은 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성우를 낮은 탁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무당이 말하려던 찰나 그녀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성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당의 오른쪽 뺨에 있는 흉터가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흉터, 내 딸이 어릴 때 생긴 화상 흉터랑 똑같잖아. 한성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창백해진 한성우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물이라도 한 잔. 아니, 괜찮습니다. 한성우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뺨의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무당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흉터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에 생긴 흉터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한성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아원이라 정말 그녀가 다연일까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흉터만큼은 한성우가 잊을 수 없는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흉터가 비슷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찾아온 이유는 한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딸의 생사를 묻기 위해 온 것처럼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한성우의 말에 무당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담이라 생각했던 자리가 갑자기 무거운 공기로 채워진 것 같았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찾아보셨나요? 경찰에도 신고하셨겠죠. 무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경찰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하지만 모두 허탕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법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한성우는 용기를 내어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5살쯤 된 어린 소녀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다연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한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무당 앞에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 대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무당은 천천히 눈을 뜨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이 옷, 무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분홍색 원피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성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무당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옷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그 아이, 다연이라고 하셨죠?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그 흉터 말고도. 한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미리 흉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터요? 제가 아직 딸의 흉터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요. 무당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랬나요? 저도 모르게 말했네요. 왜 그랬는지. 그녀는 자신의 뺨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제 딸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오른쪽 뺨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흉터와 위치가 정확히 같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더욱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무당은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고 손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한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해요. 마치 전에도 겪었던 것처럼. 한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성우입니다. 그 순간 무당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 꿈에서 들었어요. 누군가가 절 부르는 목소리. 한성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영매혜연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명은요. 한성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고아원에서는 그냥 혜연이라고 불렀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성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당신이 어릴 적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무당은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그건 다연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름이었죠? 한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다로 시작하는 이름 같았어요. 무당이 답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릿속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한성우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팔찌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팔찌에는 다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딸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팔찌입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을 때 차고 있었죠. 무당은 그 팔찌를 보자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한성우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무당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뭔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성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깊은 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자주 보던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놓아요. 그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깨어났죠. 무당의 목소리는 이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시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당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움츠러들자 곧 손을 멈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6월 15일이요. 그 순간 한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연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당이 바로 그가 30년간 찾아 헤맨 딸 다연이라는 것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성우와 무당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죠. 빗소리마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의 생일과 같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다연이는 6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무당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표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다연이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실종되기 하루 전날 그린 거예요. 무당은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듯한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그 옆에는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아빠와 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무당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란색 나비, 한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다연이는 파란 나비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떻게 아셨죠?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파란 나비, 놀이공원의 회전목마, 그리고 한성우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손, 무당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누군가의 큰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갑자기 그 손이 사라져요. 한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잠시 다연이의 손을 놓았어요. 단 몇 초였는데 그 몇 초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무당은 이제 진정하지 못하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한성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무당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다연아, 정말 너구나. 그 순간 무당의 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마침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신가요? 한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다연아, 내 딸. 한성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를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 매년 내 생일마다 너를 찾아다녔는데. 다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고아원에서는 제가 4살 때 발견되었다고만 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서. 한성우는 더욱 세게 딸을 안았습니다. 찾았어. 계속 찾았어. 평생 너를 찾았단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것 같았죠. 다연은 천천히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이렇게 우연히. 한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지. 매년 내 생일마다 전국의 무당들을 찾아다녔어. 혹시나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무당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봤죠. 20살 때 고아원을 나와 이곳저곳 떠돌다가 어느 날 늙은 무당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넌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한성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딸이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다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드디어 평화로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가족이 있다니, 그것도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니신 아버지가 계시다니. 너뿐만이 아니야.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어.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제가 동생이 있었나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실종된 후 태어났어. 지금은 30살이 되었지. 너는 그 아이의 누나야. 그리고 내 어머니. 어머니는 내가 돌아올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 집에는 항상 내 방이 그대로 있단다. 다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저 정말 가족이 있었군요. 한성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동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수년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그녀의 삶이 담겨 있는 곳이었죠. 제 짐을 좀 챙겨도 될까요? 한성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 작은 부적 몇 개, 그리고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자던 파란 나비 모양의 작은 장식품.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다연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성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우리 딸.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그 작은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하늘 아래 3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부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 다연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인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한성우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딸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다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성우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내 5번째 생일이었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내 소원이었지.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고 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지. 내 지갑에서 표를 꺼내려다 잠시 단 몇 초만 내 손을 놓았던 것 같아 한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넌 사라져 있었어. 다연은 그 말을 듣자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회전목마,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느껴진 공포. 기억이 나요. 파란 나비를 보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놀이공원 전체를 뒤졌어. 경찰도 불렀고 모든 출구를 봉쇄했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그 후 몇 달 동안 전국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지. 저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된 걸까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한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싶어.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내가 실종된 지 1년 후 강원도의 한 시장에서 한 아이가 발견되었다고 해. 아무도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도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 아이가 너였을까?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기록에도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제가 약 4살쯤으로 추정되는 아이였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서 담당 선생님이 혜연이라고 지어주셨대요. 한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그 보고서를 봤다면,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많은 미아 신고가 있었고, 내가 실종된 서울과 발견된 강원도는 너무 멀었어. 아무도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성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사라진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지. 매일 내 방을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드셨어. 사람들은 집착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지. 그리고 제 동생은요? 다연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다은이? 한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1년 후에 태어났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내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지어주었지. 다은이는 자라면서 항상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내 사진을 보며 자랐고 너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 지금은 의사가 되었단다.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요? 대단하네요. 그녀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무당이라니. 가족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한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어. 단지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다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서울은 너무나 낯설고 압도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군요. 다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지. 내가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 다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릴 때 서울에 살았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차는 마침내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고급스러운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곧 커다란 대문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도착했다.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야. 다연은 차 창밖으로 보이는 큰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건가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작았지만 사업이 잘 되면서 집을 넓혔단다. 하지만 내 방만큼은 그대로 보존했어. 다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걱정 마라. 한성우가 마치 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두 사람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연은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소유물이 담긴 가방이었죠. 한성우는 대문으로 다가가 열쇠를 꺼냈지만 그 전에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도착했어. 그래, 맞아. 다연이를 데리고 왔어. 한성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끄는 한성우는 다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셔.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리셨거든. 다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우가 대문을 열자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잘 가꾸어진 꽃들과 작은 연못, 그리고 정원 중앙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위에는 파란 나비 모양의 장식이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것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그래, 파란 나비.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정원에 두셨지. 매년 내 생일마다 새로운 나비 장식을 하나씩 더 하셨어.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 앞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다연아.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연은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얼굴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성우의 아내 서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내 딸, 내 다연이. 그녀는 흐느끼며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내 딸. 다연도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감동적인 재회를 바라보며 한성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과 고통이 이 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누나, 30살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이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아. 새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다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그 사진들 사이에 5살 무렵의 자신의 모습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죠. 앉으렴. 서미경이 딸의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아니면 배고프니? 뭐든지 말해봐. 다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직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다은은 누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죠. 누나, 정말 믿기지 않아요. 평생 사진으로만 봐왔는데. 다연은 동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대단하구나. 다은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소아과 의사예요. 사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종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누나 때문에 그런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다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이렇게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 나. 서미경은 부엌에서 차와 과일, 그리고 다과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는 듯 했죠. 다연아,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사과파이야. 기억나니? 다연은 사과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달콤한 사과 향과 바삭한 파이 껍질의 느낌,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서미경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5살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 파이를 만들어줬었단다. 내가 정말 좋아했지. 다연은 조심스럽게 파이를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요. 저는 항상 가장자리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사과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맞아.
서미경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먹었지. 어쩜 그런 것까지 기억하니? 한성우는 가족들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연아, 이것 좀 보렴. 다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성우는 상자를 열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작은 인형 색칠공부책, 그리고 파란색 리본이 달린 머리핀, 모두 5살 다연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아끼던 인형이야. 한성우가 낡은 천 인형을 건넸습니다. 미미라고 불렀지. 기억나니? 다연은 인형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형의 배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다연이의 미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매일 밤 안고 잤던, 그래, 맞아. 서미경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진 후에도 우리는 이 인형을 내 베개 위에 두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와 다시 안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다연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니, 이런 가족이 있었다니. 누나, 다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누나의 인생이 궁금해요. 어떻게 지냈는지 괜찮다면 말해줄 수 있어요? 다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의 외로움, 떠돌이 생활, 그리고 무당이 된 과정.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해요. 제 이름이 혜연이라고 불렸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다른 아이들은 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고 사람들의 생각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서미경과 한성우는 슬픈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은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여러 곳을 떠돌았어요. 식당에서 일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거든요. 제가 꿈에서 본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다 25살 때 강원도의 한 무당 할머니를 만났어요. 다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넌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의 집을 물려받아 무당이 되었죠. 한성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생일마다 더 강하게 느껴졌죠. 이제 보니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이었나 봐요. 서미경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알지 못했어. 특히 내 생일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든 날이었단다. 다연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방은 아직 있나요? 한성우와 서미경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한성우가 답했습니다. 내 방은 그대로 있어. 가끔 새 물건들을 사서 넣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그대로란다. 보고 싶니?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일어나 2층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 끝에 분홍색 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다연이의 방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연은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다연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파란 나비 모양의 모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제 방이군요.
그래. 서미경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매주 청소하고 환기시켰단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다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침대에서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던 기억,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순간들. 전부 기억나요.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아버지는 매일 밤 파란 나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미경은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맞아. 파란 나비 이야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였지. 한성우는 방 한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연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이 방은 다시 생명을 얻을 거야. 다은은 문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방을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 누나의 방,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누나, 다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다연은 미소 지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 서미경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다연아,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겠구나.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 채울 거야. 다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서미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요리하자. 옛날처럼 가족들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다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부엌에서 서미경과 다연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미경은 딸에게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고 다연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며 요리를 도왔습니다. 한성우와 다은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한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요리하는 동안 다연이의 짐을 방으로 옮겨 놓을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연의 작은 가방은 아직 그대로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그 작은 가방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30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다니. 한성우는 딸의 작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은이 곁에서 걸으며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죠. 한성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만 내 딸아이가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살아왔다는 게 가슴 아프구나. 다은은 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누나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지. 두 사람은 다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우는 가방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파란 나비 모양의 작은 장식품이었습니다. 이건 한성우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은도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파란 나비네요. 누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성우는 그 작은 장식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손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깎아 파란색으로 칠하고 작은 보석 같은 것을 눈 부분에 박아 넣었죠. 이건 내가 다연이의 4번째 생일에 만들어준 거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녀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니.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누나가 무의식적으로 이 물건을 간직했던 거네요.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잊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다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제 가방을 가져다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성우는 파란 나비 장식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연아, 이것 어디서 구한 거니? 다연은 그 장식품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자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비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고아원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한성우는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란다. 네, 네 번째 생일 선물로.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선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나비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성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단다. 내가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다은도 눈물을 훔치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가 부모님과 누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연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와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달라진 게 없네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매주 청소하고 가끔 새 물건들을 사다 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단다. 내가 돌아오면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연은 벽에 걸린 어린 시절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림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 한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4살 때부터 그린 그림들이야. 특히 이 그림은 그는 파란 나비가 그려진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 그린 거란다. 다연은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툰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지만 분명 파란 나비와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인가요?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날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었지.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날, 제가 아버지 손을 놓았던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를. 한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로는 누군가에 의한 유괴 가능성이 컸다고 해.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단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워버린 것처럼. 무리가 아니야.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넌 겨우 5살이었고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다연은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물론이지. 한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항상 내 집이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시간을 두고 적응해도 좋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이미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을 드디어 발견한 것처럼요. 한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내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다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운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서미경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모두 내려오세요. 한성우와 다연은 함께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부터 다연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간식까지 서미경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네요. 다연이 감탄했습니다. 서미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지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단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성우는 와인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으니 와인 한 잔씩 하는 게 어떨까? 모두가 동의했고 한성우는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며 다들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다연은 생애 처음 마시는 와인의 맛에 살짝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다연아,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갈비찜은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요리야. 기억나니? 다연은 그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고기만 발라 먹고 야채는 남겼었죠. 서미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항상 채소를 잘게 잘라 고기 사이에 숨겨 넣었단다. 가족들은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다연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 가족들과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연아, 다은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항상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정말 해줄 수 있게 되었네요. 다연은 동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 한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다연아, 내가 혹시 계획이 있니?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니? 다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사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무당으로 살아왔지만 여기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다면 혹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면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요. 그것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서미경과 한성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무당으로서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는 존중할게. 한성우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서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다니. 누나, 다은이 말했습니다. 사실 누나의 능력이 궁금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읽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나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다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제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다연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살짝 감고 집중했습니다. 넌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어. 다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한성우와 서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느낌이에요. 그리고 방금 내 반응으로 확신하게 됐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다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의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성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다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다연의 사진들과 그녀가 실종된 후의 가족 사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한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에 얼굴을 파묻고 있잖아. 다연은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네요. 그리고 이건 서미경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실종된 후 매년 내 생일마다 찍은 가족 사진이야.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자리를 항상 비워두었지.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성우, 서미경, 그리고 다은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한성우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진짜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야. 더 이상 빈자리는 없어. 가족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성우는 카메라를 타이머로 설정하고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다연은 자신이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강원도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강원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살짝 스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미경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잠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잘 때 입을 옷을 가져왔어. 내일 쇼핑을 가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야겠지만 오늘 밤은 이거라도.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미경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왔구나. 매일 밤 꿈에서 이 순간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 있다니. 다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서미경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렴, 내 딸.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다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미경이 방을 나간 후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드러운 침대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침대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편안함 같았습니다. 다연은 베개 밑에서 파란 나비 장식품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장식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녀는 항상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생각을 하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비 장식품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연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전날의 기억이 밀려왔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요리하는 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연은 서둘러 어제 받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서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성우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일어났구나. 서미경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니?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한성우도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싶니?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쇼핑 먼저 가야지. 서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다연이는 옷도 필요하고 생활용품도 사야 해. 다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가진 것들로도 충분한데 말도 안 돼. 서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한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다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 중에 다은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누나, 잘 잤어요? 다연은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정말 잘 잤어. 일하러 가는 거니?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당직이에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때 누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일은 가족 나들이를 가면 어떨까? 한성우가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놀이공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을 잃었던 장소였으니까요. 한성우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도 좋고.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놀이공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한성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다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이제 5살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서미경은 딸의 용기에 감동하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놀이공원에 가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 아침 식사 후 서미경과 다연, 그리고 한성우는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다은은 아쉬운 표정으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하자 다연은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큰 쇼핑몰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크네요. 다연이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 옷을 먼저 볼까? 아니면 신발이나 가방? 다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선택해 주세요. 서미경은 딸을 다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여러 옷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서미경은 다연에게 다양한 옷을 추천해 주었고, 다연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보다는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우는 대부분 뒤에서 따라다니며 딸과 아내의 쇼핑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가족의 순간을 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쇼핑이 끝나갈 무렵 서미경은 다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한 것 있니? 책이나 취미 용품 같은 거. 다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도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서미경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미술용품점으로 가자. 그들은 미술용품 다양한 그림 도구를 샀습니다. 다연은 특히 수채화 물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끔 산과 나무를 그렸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도구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죠. 이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그릴 수 있을 거야. 한성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다연은 새로 산 물건들을 방에 정리했습니다. 서미경이 그녀를 돕기 위해 같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옷장에 옷을 걸고 서랍에 속옷과 양말을 넣고 책상 위에 그림 도구를 배치했습니다. 어머니, 다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뭐가 더 알고 싶으세요? 서미경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궁금하단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미경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제 깊은 내면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제 생일마다 더 강하게 느꼈죠. 그건 아버지였을 거야.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이면 아버지는 너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다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렴. 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왜 특별했나요? 왜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잖아요. 서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연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였는지 모를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했단다. 항상 웃고, 항상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아이였어. 내가 사라졌을 때 우리 삶의 일부가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단다. 어떻게 우리가 너를 포기할 수 있었겠니? 다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서미경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다은도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누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연이 강원도에서 배운 요리 몇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 다은이 감탄했습니다. 누나가 요리도 잘하다니. 다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는 할 줄 알아야 했거든요. 한성우는 딸의 요리를 맛보고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내 어머니의 손맛을 닮았어. 서미경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요리에서 정성이 느껴진단다. 다은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일 놀이공원 가기로 했죠. 저도 꼭 같이 갈게요.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야지.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성우는 오래된 가족 비디오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4살 때 촬영한 영상이야. 보고 싶니? 다연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성우는 비디오를 틀었고 곧 화면에 어린 다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살짜리 다연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귀여웠네요. 다은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연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어린아이와의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였고, 이제는 그녀의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족을 잃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나들이 날씨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은 그녀가 가족을 잃었던 곳이니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가족을 찾았으니까. 다연은 새로 산 옷 중에서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나비 모양의 장식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행운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가족들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한성우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다연아, 일어났구나. 서미경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놀이공원에 갈 생각에 설레니?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기대돼요.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하지만 한성우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다은도 누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누나를 놀이기구마다 데리고 다닐게요. 다연은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죠. 아침 식사 후 가족들은 차에 올라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다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의 풍경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니? 한성우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기억이 몇 가지 떠올랐어요. 무슨 기억?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관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던 기억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고 제 손에 다 묻었었죠. 다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내가 항상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지. 그리고 항상 옷에 묻혀서 어머니가 걱정하셨단다. 다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요. 어릴 때의 추억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가족들은 웃으며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점점 긴장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은 화려한 색상과 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린이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행복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어디부터 갈까? 한성우가 지도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다은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회전목마부터 타요. 누나가 어릴 때 좋아했다면서요. 다연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회전목마. 그곳이 바로 그녀가 부모님과 헤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서미경이 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다른 곳부터 시작해도 돼. 서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전목마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회전목마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전목마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말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다연의 머릿속에 갑작스러운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5살의 자신이 회전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아버지가 표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파란 나비를 보았습니다. 실제 나비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식품이었을 그녀 나비를 따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연아, 한성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괜찮니? 다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파란 나비요. 제가 그것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한성우와 서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그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졌던 거구나. 한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파란 나비라. 운명의 상징이네요. 누나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결국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도 파란 나비였으니까요. 다연은 동생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운명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 한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이제 회전목마를 타러 가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 네 사람은 회전목마 줄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놀이공원은 30년 전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여전히 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음식 냄새, 그리고 흥분과 기쁨이 가득한 공기. 마침내 그들의 차례가 되었고 가족은 나란히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다연은 하얀 말을 선택했고 다은은 그 옆에 검은 말에 앉았습니다. 한성우와 서미경은 그들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극복한 기쁨이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누나,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다은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연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전목마 위쪽에서 파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비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상상이었을까요? 회전목마가 멈추고 가족들은 다음 놀이기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롤러코스터도 타고 귀신의 집도 들어갔습니다. 점심에는 핫도그와 다연이 어릴 때 좋아하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다연은 아이스크림이 손에 묻자 어린아이처럼 키득거렸습니다. 정말 어릴 때랑 똑같이 먹는구나. 서미경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코는 나중에. 다연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먹고 있었네요. 한성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항상 있었던 거지. 오후가 깊어갈 무렵 그들은 공원 중앙의 분수대 앞에 앉았습니다. 다연은 하루 종일의 경험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놀이공원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가족을 잃었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연아. 한성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땠니?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서미경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야. 다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생각이에요? 다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한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다연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다른 실종 아동들을 찾는 일에도 관여하셨나요? 한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실종된 후 나는 여러 실종 아동 찾기 단체를 후원했어. 다른 부모들이 우리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길 바랐거든. 다연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 능력을 사용해서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서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다은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만나는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성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거야.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한 별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관람차 타고 집에 갈까? 한성우가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그들은 거대한 관람차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연은 문득 주머니 속에 파란 나비 장식품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었고 가족은 관람차 캡슐에 올랐습니다. 관람차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고 놀이공원과 도시의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다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한성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서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 운명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 다은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앞으로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다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니까요. 관람차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다연은 주머니에서 파란 나비 장식품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비는 이제 우리 가족의 상징이에요. 헤어짐과 만남, 그리고 운명의 신비로움. 한성우, 서미경, 다은 모두 그 작은 장식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돌아온다. 다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긋났던 길도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람차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고 그들은 함께 놀이공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할 때 다연은 마지막으로 놀이공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파란 나비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실제 나비였습니다. 그것은 잠시 공중에 맴돌다가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집으로 이끌어줘서.